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제가 갖고 있는 주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모든 전체 강의 이제 총론인 건 거예요. 전체 강의 총론인데 이제 마르크스하고 사르트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둘 다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선언인 건 거예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선언. 그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선언은 기존의 인간에 대한 선언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은 인간을 어떻게 선언했는데 이 두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했길래 다르게 선언하나. 그리고 다르게 선언하는 그것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장의 현실들, 선동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이 광장의 현실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 선언을 놓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여기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나는 나인가, 나의 나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난가, 사회가 생각하는 내가 나인가. 아까 우리 석하영 선생님이 사회가 생각하는 나는 직장에 나와서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석하영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마중물에 일을 하면서 선배시민협회에 일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회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 다른 건 거죠. 그랬었을 때 어떤 게 나냐? 아까 우리 저 대학생이 이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나인가? 이런 질문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제목이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다. 이게 이제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마르크스하고 사르트르에게서 한번 좀 들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했었을 때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나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인가, 사회가 생각하는 나인가. 이걸 노인에 적용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너무 젊은데 그리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사회가 생각하는 나는 이 나이값도 못하고 사회적인 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연령차별주의죠. 근데 연령차별주의에서 내가 저항하려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완전히 꼰대라고 얘기하고 몇 번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사회가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여요. 이게 연령차별주의의 내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하영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자유를 향해 민주주의를 향해 인권을 향해 싸우는 투쟁하는 나인데 회사 가서 몇 번 투쟁했더니 쟤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석하영 선생님 몇 번 그러다가 보면 그 기관이 생각하는 나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 이게 이제 차별의 내면하거든요. 차별의 내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나가 생각하는 나와 사회가 생각하는 나중에 어떤 것이 진짜 나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건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질문에 답하려면 뭔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먼저 해보는 건 거예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라는 건 뭔가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건 뭔가 얘기할 때 가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또 내지는 가장 이 인식론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는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와 이제 사르트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아요? 뭐 별로 그렇게 동의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간이라는 건 뭐냐 했었을 때 전통적인 답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저쪽에 이제 진리가 있어요. 이제 인간이라는 건 저쪽에 진리가 있는데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다 이런 건가요? 인간인 진리를 추구하는 주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식의 주체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죠. 대상인 거죠. 어떤 대상인데 그 대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은 주체인 인간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진리를 알 때 이성으로 알 것이냐 감각으로 알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에요. 인간이 이성으로 알 것 같아요? 감각으로 알 것 같아요? 진리를. 둘 다요? 여기 이제 이게 전통적인 철학은 이성으로 이렇게 세상을 알게 될 것이냐 아니면 감각이나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냐를 갖고 이제 갈라져요. 근데 이성으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감각으로 안다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다는 것은 이 이성이 완벽하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이성은 이 세상을 알 때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이데아로 돼 있어요. 이데아. 이데아는 아주 본질적인 진리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죠. 이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원에 대한 정의는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것을 연결한 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원이에요?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그죠? 한 점에서 제가 볼 때 여기는 3.4cm, 거기 3.39cm 아니에요? 이게 원이 아닌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것이 원이라는 것을 제가 그리자마자 어떻게 알아요? 모양? 모양은 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 어? 배워서 알아요? 이게 원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 경험? 그동안 저렇게 찌그러져도 원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제 아주 훌륭한 답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원이라는 이데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원이라는 이데아를 줬고 그 이데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생기면 이거 원이다 이렇게 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의 이데아의 그림자예요. 그럼 원의 이데아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원의 이데아는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신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준 거다. 이게 본요관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누가 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원이라고 애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요관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여진, 주어진 관념이다. 이게 이제 이데아고, 여기, 그래서 이제 원의 이데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성을 통해 갖고 원의 이데아를 알고 그 이데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거 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림자잖아요. 이 그림자를 사람들에게 이거는 원이 아니라 이데아의 그림자, 이데아는 저기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철인왕이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중세 때는 그 생각의 주체가 신이었고 그리고 신이 가르쳐준 진리대로 사는 것들이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한다, 신이 생각한다가 내가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데 뭐로 생각하냐면 이성으로 생각해요. 그럼 이성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본유관념에서 생겨나요. 본유관념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신이 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보니 신이 계시더라. 왜냐하면 난 본유관념이 있고 본유관념이 완벽한 것은 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근대 철학이에요. 근대 철학은 주체가 있고 주체가 뭐라는 건가요?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 대상의 본질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 뭐를 통해 갖고? 이성을 통해 갖고.
이게 인간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이데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인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근대의 문제 설정이에요. 근대의 문제 설정이에요. 근대 철학이 다 이래요. 근대 철학이 다 이렇고, 소위 이제 사회계약론도 그렇고 다 여기가 가요. 다 가는 건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자기 스스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잠재력을,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 잠재력을 갖고 그것을 발휘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의 본질이 지금 다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발휘되고 있지 않는 건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발휘되어 가는 과정들이 행복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들 속에서는 주체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이성을 통해 갖고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럼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막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인 거예요. 계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자적인 사람들, 즉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존재, 그냥 사물로 존재하는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대자적인 존재예요. 그 즉자적인 존재를 대자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계몽주의 철학이고, 그래야지 인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여기에 문제 설정인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은 관념론이에요. 관념론하고 유물론하고 차이 뭘 것 같아요? 이게 관념론이에요. 관념론은 뭐예요? 관념론은 이데아라는 관념이 있고, 그 관념이 비춰주는데, 이 관념의 세례를 못 받은 애들, 이렇게 이제 이데아라는 관념이 있고, 관념이 현실을 막 비춰요. 비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장애물 때문에 여기에 굴곡돼서 찌그러져서 나와요, 원이. 그러면 이제 이 이데아라는 관념이 굴곡된 것을 철인왕이든 이성적인 뭐 사유든 이런 걸 통해 이게 완전한 본질로 알게 하는 건 거죠. 그럼 역사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역사는 이데아라는 완전한 저 이성을 실현해가는 이념의 역사다. 관념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발전이야. 이게 절대정신이 자기 발현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이 얘기하는 절대정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정신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신인 거예요. 본유관념 이런 게 다 일종의 신인 거예요. 완벽한 존재지. 그 완벽한 존재가 인간에게 너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인간 아직 이게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과학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뭐도 발전하다 보면 내가 그 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평한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둥글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절대 정신은 이미 이것이 둥글다고 인간은 어떻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역사는 뭐냐면 이런 본질을 향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해방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되면 역사가 끝나요. 얘기가 되죠. 이게 근대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대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요 계열이에요. 이렇게. 요 계열이고, 요게 관념론이에요. 관념의 역사지. 그래서 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야, 임마, 이게 감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은 관념으로 알지 않고,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나 경험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마르크스가 충격을 받으면서, 야, 저 사람, 저 선배의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이에요. 포이에르 바흐. 이게 이제 포이에르 바흐는 우리가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이에르 바흐를 들으면서 포이에르 바흐가 누구냐? 포이에르 바흐는 자신을 유물론자라고 생각해요. 유물론자.
나 유물론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 관념으로서의 세상을 그려놨던 대표적인 압도적인 철학자가 헤겔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헤겔의 제자들이 모여갖고 역사적인 이런 걸 다 공유를 했는데 단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라고 헤겔이 얘기해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성이 자기 발현이 되어가는 과정, 절대정신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과정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프로이센 국가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헤겔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이론 이데올로그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헤겔의 이 구도는 받아들였는데, 헤겔이 설명하는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의 무리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었는데, 이걸 청년 헤겔학파 그래. 청년 헤겔학파들이 모였는데, 청년 헤겔학파에서 박사급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박사들이 모인 건가요? 박사급인데 그 박사에서 최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이에르 바하인데, 그 사람은 세상은 감각으로 인식하는 건 거고, 그리고 그랬었을 때만이 거기에 그 물질을 이성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포이에르 바하고, 그래서 나는 유물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 속에 이제 뭐가 있다는 건가요? 이 진실이 있다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동의가 되는지 보세요. 포이에르 바하인데 제가 나름대로 뭘 막 많이 준비한 데가 있다. 포이에르 바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먹고 있는 것이 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물론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뭘 인식한다는 건가요? 대상을 인식한다는 건가요? 감각이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저것을 인식하는 것은 뭐라 할까, 이 감각이나 경험이나 직각인 건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이란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기가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감각이 이 인식을 하는 건 거고, 그런 감각의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사물이 들어오는 건 거지, 인간의 외적으로 무슨 관념이 저 안에 있었고 영혼이 저 안에 있었고 몸과 영혼이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직각이라든가 감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인 건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관념론자들은 사물을 더욱더 잘 보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에서 눈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에서 눈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빼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눈을 갖고, 오히려 내가 뺐던 눈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개념을 없애라는 얘기를 해요. 관념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직관이나 감각으로 세상을 인식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기존의 전통적인 철학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이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나 관념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눈을 찾고 우리 감각을 찾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신이 있잖아요, 신. 신은 뭐냐? 그럼 이제 내 농담하고 싶었는데 참아야지. 신은 신발이다 뭐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했는데 아니 참은 거라니까. 근데 인간은 뭐냐?
신이 뭐냐 그랬었을 때 이 그동안의 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중세 때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계시를 이해하고 이성으로 그대로 사는 것들이 인간다운 삶인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포이에르바는 뭐냐면 신이라는 건 뭐냐 인간 중에 최고 괜찮은 사람들의 가장 강점을 다 모아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에게는 뭘 뽑아내겠어요? 저에게는 이제 뭐 외모를 뽑아내고 뭐 누구에게는 체력을 뽑아내고 또 누구에게 뭘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인 누구 우샤인 볼트에서는 달리기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뭐 누구에게서 아인슈타인에게서 지혜를 뽑아내고 막 해서 추상적인 인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우리는 저런 인간처럼 돼야지 하고 이제 처음엔 뽑아낸 사람들은 그런데 한 세대가 흘러가면 그게 바로 신이 되어버렸다.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포이에르바가.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추상적인 구성물에 불과한데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소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현상.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포이에르바인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포이에르바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마르크스 얘기하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유물론에 불과하다. 저거는 진정한 유물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포이에르바는 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이나 의지를 본질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래서 인간의 본질들을 이 사람, 이 포이에르바는 가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직각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쾌락적인 문제들, 뭐 성의 문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본질로 가요. 감각적인 문제들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단백질 얘기하듯이. 그래서 포이에르바는 관념론으로부터 유물론을 발견해냈지만 그가 발견해낸 유물론은 기계적인 유물론이다. 속류 유물론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마르크스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포이에르바한테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 포이에르바를 뛰어넘는 건 거예요. 뛰어넘을 때 뭘 뛰어넘냐 하면은 근대 철학도 뛰어넘는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것들이 포이에르바에 관한 태제인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태제를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태제가 짧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맥락에서 읽어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지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이에르바에 관한 태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맥락은 지금 이해가 됐죠? 맥락이 이해가 됐고 마르크스는 처음에 독일에서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자기가 법과 대학원에 갔는데 법과 대학원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보니까 독일의 프로이센에서는 자기 같은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비판적이었는데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사 대표가 돼요. 라인 신문이라고. 근데 라인 신문에서 몇 개 글 게재했다가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바베프 같은 사람들 만나야죠. 그래서 거기서 사회주의에 대한 상을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눈을 뜨는 건가요. 이제 뭐 그 다음 얘기지만 근데 이 정치적인 얘기를 더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런던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런던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책을 읽어요. 그때 이제 무슨 책 쓰냐면 경제학 서적을 다 읽어요. 누구지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자본론인 건가요. 이런 건가요. 근데 요 시점에서 요 얘기는 자기가 청년 해결학파에서 현실 정부를 비판하던 시절에서 포이에르바를 가지고 막 영향을 받던 중에 포이에르바가 아니네 하면서 자기 생각이
자기의 소위 역사적인 유물론적 역사관이 막 나오는 시점에 결정적인 문건 요건 거예요. 근데 요거를 포이에르바흐가 이렇게 썼는데, 마르크스가 써놨는데, 이게 그냥 사장됐던 건 거예요. 그래서 1888년에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 동료인 엥겔스가, 난 이제 마르크스가 죽은 다음에, 나 그러면 마르크스하고 나하고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봐야지 하고 쓴 책이 바하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뭘 실냐 하면은 아까 거기서 발견해낸 마르크스가 깨작거렸던 11개의 테즈를 여기다 실는 건가요. 그리고 마르크스 앵겔스가 자기네가 쓸 때 이 철학적 얘기를 쓸 때 요거다. 요 책,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정치적인 견해들, 실천으로 본 유물론의 견해들이 들어있는 게 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막 그 당시에 청년 해결학파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슈트리넌이 뭐 비판하면서 쓴 책이고, 요 뒤에 또 이게 6개 그 태제가 실려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개의 태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뭔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 포이에르바흐의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유물론의 주된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 하에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 이것은 물론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는 알지 못한다. 그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포이에르바흐는 사유 객체와는 현실적으로 구별되는 감성적 객체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오직 이론적인 태도만을 참된 인간적 태도로 보고, 반면에 실천은 단지 저 불결한 유대적 현상 형태 속에서만 파악하고 고정시켰다. 따라서 그는 혁명적인 실천적 비판적인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태제 1이에요. 그 태제 2까지 한번 읽고 두 얘기를 한번 읽고 2까지. 2.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유령 및 현세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 이 사유가 실천적으로 유리되어 있다면 논쟁은 순전히 공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마르크스의 역사적 의미를 아주 핵심 태제거든요. 여기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좀 허무하지 않아? 마르크스가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우리도 하지 않아? 헤겔도 하고 모든 철학자들도 다 했거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위력 및 현재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가 사유의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현실성과 위력, 그다음에 현재성을 증명한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자,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인간의 행위는 거 보면 자, 이제까지 모든 유물론의 주된 결합인지,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기계적 유물론이라고 했던 유물론은, 여러분은 거기까지 좋았는데 내가 보니까 결함이 있어. 그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단지 객체 또는 관조의 형식화에서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요 얘기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비판인 건가요? 요 비판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거고, 따라서 활동의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됐다. 그러니까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 이것은 물론 현실적인 감성적 그 자체는 알지 못한데 추상적으로 전개했다. 포이에르바흐는 감성적 객체를 원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인간의 활동을 대상적 활동으로 파악한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이 말이 풀어지면 이제 앞에 얘기가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객체 또는 뭐 관조 형식하에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 활동, 즉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그거는 조금 아까 교수님이 말한 기계적인 어떤 그 유물론이고요. 그 뒤에 부분이 그 활동적 측면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 이것은 현실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에 의해 추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유물론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인간 활동 자체를 대상적으로 활동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자체가 뭐 역사적인 유물론 맞았나?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참된 뭐죠? 인간적인 존재가 신이 만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 자체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대상이다. 인간의 뭐라고 썼지? 그러니까 신이 만든 그것 말고 인간적인 무엇을 그걸 파악해야 된다. 얘기하시오. 직자적인 존재라는 것이 사유 객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 구별되게 대상적 활동으로 직자적으로 보다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감각 활동, 제자적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대상적 활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내가 제국주의 시대의 흑인을 만났어. 내 제국주의 시대의 흑인을 만났어요. 그럼 그 흑인은 대체적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내가 지금 민주화 이후에 세계가 민주화된 이후에 흑인을 만났어. 그러면 우리 그 흑인은 뭐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뭐 최소한 노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인식되냐 하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그 위험하면서도 좀 약간 뭔가 좀 석연찮은, 그렇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런데 이제 좀 더 민주화가 돼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돼 갖고 이제 그를 만나면 뭐로 인식해? 인간으로 인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건 거지. 자, 그러면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흑인은 왜 노예로 인식됐다가 조금 약간 석연찮은 존재로 인식했다가 이제 완전히 인간으로 인식되느냐 하는 것들이 질문인 건 거예요. 왜 그렇게 달라져요, 그게? 흑인은 흑인일 뿐인데. 포이에르바흐는 그때 흑인이나 이때 흑인이나 같아. 왜냐면 아까 얘기한 감각으로, 직관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근데 마르크스에게는 이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 왜 달라요? 옛날에 이 인간의 실천은, 제국주의 시대의 인간의 실천은 저들을 노예로 삼았던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실천은 어찌되었거나 자유권적 인권은 보장했지만 여전히 저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적인 것들 속에 우리는 실천 관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해방으로서의 실천들을 갖는다는 건 거지. 그러면 그 흑인이라는 존재는 아까 말한 거에서 보게 되면 이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에서 보게 되면 그냥 저거는 그냥 흑인인 건 거야. 본질이 하나 있는 건 거지. 그런데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요?
경험의 시간. 맥락? 시대?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건 관계예요. 그래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은 개인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인간은 늘 관계적인 인간으로 사회적인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르크스의 입장은 그 앞에 첫 번째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돼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되지 못했다. 활동적 측면은 유물론과 대립되는 관념론을 추상적으로 전개되는데 포에르바는 감성적 개체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 활동을 대상적 활동으로 파악하지 못해 따라서 그는 기독교 문제에서 오직 이론적인 태도를 많은 참된 인간으로 보고 반면에 실천은 저 불결한 유대인의 현 상태 속에서만 파악하고 고정시켰다. 그는 혁명적인 실천적인 비판적인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 실천의 맥락과 무관하게 대상을 자각했다는 건 거지. 그게 마치 감각적인 본질로 이렇게 이해하듯이. 근데 이 사람이 빼먹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개인이 개인으로 인식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거예요. 늘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저 대상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건 거지. 그러면 포에르와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양식이나 일상적인 실천이나 목적적인 목적론을 갖는 어떤 그 목적을 갖는 실천 속에서 사물이 지각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중물이 어저께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해서 만들고 저 4층에 올라가 보면 뭐 이현숙 이사장이 그 초도 갖다 먹는 건 왜 갖다 놓는지 모르긴 한데 갖다 놓고 저쪽에다가 뭐 불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래.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마중물 회원들이 여기다 뭘 막 갖다 놓을까 봐 걱정해. 자기는 코지하게 만들고 싶은데 마중물 회원들은 여기다 뭔가 마음을 쓰고 막 갖다 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갔어, 오늘 출석 수업을.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인데 어저께의 건물과 오늘의 건물이 완전히 다른 건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의 건물과 오늘의 건물이 다른 것은 내가 감정이 변해가지고 내가 어저께는 기분이 좋았는데 밤에 가서 이제 혼났어. 집에서 혼났어.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빠서 보니까 이 건물이 왜 이게 모양이 이랬냐 이건 거야.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이 대상이 들어왔다는 건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마중물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생각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에 사물의 지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아까 이 이성이냐 감각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성과 감각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실천의 주체가 관계인 건 거예요. 개인이 아닌 건 거지. 개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계적인 유물론은 이 사람을 인간을 홀로 감각을 가진 특정한 개인으로 묘사를 해. 추상적인 개인으로.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비판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관념론에서는 어떠냐? 관념론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렇게 정해.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그 본질을 정해놓고 그 본질에 따라서 시장 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거 이렇게 이제 정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르크스 입장에서 뭐라고 정하겠어?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인간의 본질은 마르크스의 요 논리 이대로 보게 되면 마르크스에게서의 인간은 대상이나 지각은 실천으로 파악돼야 되고 실천의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다르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잘 드는 예인데 부시맨이 콜라병을 들었어. 주웠어. 이 사람은 콜라병의 존재를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이뻐. 그래서 장식품으로 갖다 놨어요. 뭐 보석처럼. 또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놓고 물병을 담았더니 너무 효과적이야. 물이 당기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과일을 깨는데 망치를 썼어. 자, 그러면 콜라병의 본질은 뭐예요? 망치요, 장식품이요, 물병이요. 어떤 거예요? 콜라병의 본질은? 어? 콜라를 담는 병이야.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콜라병에 대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콜라병을 이 사람 부시면 처음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그룹인데 어떤 콜라병 업자가 나타나갖고 무인도 갖고 야 이거 콜라 담는 병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믿겠어? 안 믿거든.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고 다 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네 명이 모여서 논쟁을 해. 이 콜라병의 본질은 뭐냐 했더니 콜라 담는 병이야 했더니 뭔 소리야 우리는 망치로 쓰고 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우리는 장식품으로 쓰는데 뭔 소리야 우리는 물병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마르크스의 주장은 뭐냐면 콜라병이라는 저 대상은 뭐에 따라서 저게 본질이 결정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 실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근데 그 실천은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관계들이 그런 실천을 할 때 그것이 그 본질이 결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콜라병이라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본질에 따라서 우리가 쓸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본질을 찾아서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건가요. 저는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원래 콜라병을 쓸 때도 그것이 콜라병으로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잖아. 아까 그 예전에 그 비지터인가 무슨 영화에 보게 되면 옛날에 비지터의 영화는 누가 사냐면 귀족이 살았던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과거에서 이 성주가 현대로 넘어왔는데 자기 성에 찾아가 보니까 호텔로 쓰이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이 야 이거 성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저걸 뭘로 보는 건가요? 호텔로 보는 거예요. 호텔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실천이 저것의 본질을 결정하지 저 본질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포이에로 바는 뭐냐면 저거를 물질로 보는 거니까 저건 그냥 여전히 성이지 이렇게 본다는 거. 관계를 포착해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기계적인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넘어서는 장면인 건 거죠, 이게. 그럼 이것이 뭐도 넘어서냐 하면 진리도 이제 넘어서는 건가요? 진리는 어떻게 넘어서요? 이 근대적인 진리는. 어떻게 넘어서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대적인 진리 설정의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태제예요. 세 번째 태제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 태제 보세요. 인간의 사유가 대상적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코 이론적인 문제가 실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콜라병이 뭐인지는 실천해봐야 아는 건 거지.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유리일 뿐인 건 건가요. 실천적인 문제다. 인간은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즉 그의 사유의 현실성과 위력 및 현재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저게 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사유의 현실성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 이 사유가 실천적으로 유리되어 있다면 논쟁은 순전히 공리공론인 거다. 그러니까 콜라병을 놓고 저게 뭔지를 아무리 논의해봤자 논의를 막 하고 있어. 이제 콜라병이 뭘까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쓱 사람들이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간 사이 그걸 쓱 꺼내다가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때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저기가 그 과일을 깨고 있어.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이 저게 그 망치네 이렇게 된다는 건 거야.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천의 과정들 속에서 저렇게 하지 않고 저거를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리공론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 그는 인간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 마르크스는 봤다는 건가요. 그래서 대상적 활동이 저것이 무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실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더 볼게요. 환경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유물론적인 학설은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사회를 두 부문, 그중 한 부분은 다른 한 부분보다 더 우월하게 된다로 나눌 수밖에 없다.
환경의 변혁과 인간 활동 혹은 자기 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요거는 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계몽주의 비판이고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이거든.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세 번째 태제. 이게 본질이 고착된 것이 아니고 항상 상황과 그런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 고일 정해진 것, 이게 딱 심의에서 이거는 오다하고 이렇게 딱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콜라병을 콜라병으로 인식하는 게 더 우월하고 원래 그게 콜라병이었으니까 그리고 콜라병을 악기나 장식품으로 인식하는 건 틀린 거니까 우월하지 않아. 넌 걸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방식이 지금 계몽주의자들의 주장인 건가요? 왜냐하면 나는 이성을 통해서 이 콜라병의 본질을 알고 있어. 원의 본질을 알고 있어. 이제 플라톤의 이제 철인왕은 그 본질을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요. 근데 내려왔더니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그림자를 보면서 저것을 불완전한 원을 보면서 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건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거지. 그게 교육이라는 건 거야. 그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주의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태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과 교육의 변화에 대한 유물론 학설은 환경과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교육자 자신이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따라서 이 학설은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 환경의 변혁과 인간 활동 혹은 자기의 변혁의 일치는 오직 학문적으로 파악되며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유물론적인 사고는 다르다는 거야. 이 사람 요 문장에서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뭐가 달라요? 요 계몽주의하고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교육이 뭐가 다르냐, 이게 질문인 건가요? 단순한 교육을 통한 변화가 아니고 직접 스스로 체험을 하고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거를 체득을 해야 그게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실천을 통해서만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마르크스는 그런 견해도 부르주아적 교육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제 그것도 근대적인 문제 설정이라고 마르크스가 비판해요. 그 교육자 자신도 변화되어야 한다. 네.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교육자 어떻게? 네. 교육자 자신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뭔 의미냐 이거예요. 콜라병이 콜라병이 아닐 수 있다. 흑인은 노예가 아닐 수 있다. 서로 모여서 얘기해봤더니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교육자 자신도 환경에 의해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통한다. 없다. 이 전제가 저는 그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중 한 부분은 다른 한 부분보다 우월하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네. 이 전제에 대한 의심은 없는 건가요? 왜냐면 우리가 봤었을 때 사실 서양적 관점이나 동양적 관점이나 부분적으로 닮은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고 우리가 서양의 어떤 정보의 논리, 힘의 논리보다 또 동양의 노자 같은 것도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는 것이 마르크스인 건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우열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레닌의 전위정당이 대자적인 계급이 그 진리를 체현한 계급이 진리를 체현하지 못한 사람들 즉자적인 계급을 가르쳐서 진리의 세계인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마르크스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 요 태제가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 주장이 아니다 말이야. 그건 이후에 혁명가들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거는 마르크스 주의일지 모르지만 마르크스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요 주장인 거예요. 마르크스 주의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갖다가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만든 게 마르크스 주의라면, 스탈린주의도 일종의 마르크스 주의의 한 분파인데, 근데 사실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대서 마르크스가 어느 순간에 술 먹는지만 열받아갖고 나는 마르크스 주의자가 아니라 마르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기 이제 프레이리 얘기요. 프레이리 얘기인데, A가 있고 B가 있어. 그래서 A는 억압자고, B는 피억압자야. 억눌린 자야. 그럼 억압자고 피억압자가 있어서 얘가 얘를 억압하고 얘가 얘한테 억압을 당해. 이런 관계에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마르크스, 레닌 같은 전위정당은 이 억압자가 자본가고 노동자야. 그러면 피억압자가 단결해서, 망국의 노동자들의 단결해서 억압자를 쳐부수면 어떻게 되는 건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해방이 됐는데 봤더니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봤더니 자본가는 형식적으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자본가가 누리던 권력은 또다시 그대로 이 노멘크라우트라든가 이런 그 관료 세력들이 모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똑같은 지배 형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소련은 개발 독재 국가였다. 이 권위주의적인 개발 국가였다면 이런 비판들을 한단 말이죠. 원래적인 의미의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하고 싸울 때, 얘하고 싸울 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A하고 B하고에서 A가 문제냐, B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건 거예요. A하고 B하고가 들어가 있는 이 관계를 끊임없이 재생산에는 밑에 자본주의가 있고, 그죠? 이 자본주의를 끊임없이 지지하는 문화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정치라는 것이 요 안에 있는 거죠, 위에. 권력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구조들은 그대로 놔두고 얘들의 교체를, 혁명을 통해서 교체해봤자 이 구조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여전히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남고 인간은 자기 실현으로서의 자기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런 건 거예요. 또 다른 지배 형태의 양상만 바뀔 뿐인 건 거지 지배는 그대로 지속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환경과 교육에 관해서 유물론적 학설은 환경이 인간에 의해 변화되고 교육 자신이 받은 사실을 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자적인 계급이 전위 정당이 직자적인 계급에게 가르쳐줘서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들을 끌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 그 다음 뭐냐면 뭐냐라고 하면 그 교육받아야 한다는, 교육자 자신도 교육받는 건 거지. 그러니까 전위 정당도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위들도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환경의 변혁과 그 다음 줄 인간의 활동 혹은 자기 변혁의 일지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아까 교육자들도 교육받았는데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 피지배자? 그럼 피지배자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프레이 교육할 때 은행식 교육도 있고 문제제기식 교육도 있잖아요. 저거들랑 대입되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식 교육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 억압자가 그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걸 밑에다 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가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제기식 교육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이게 중화가 되고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저거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얘하고를 보지 말고 얘를 보고 얘를 보지 말고 얘하고 관계를 보자는 건 거지. 그럼 이 관계가 왜 이런 식으로 한쪽은 얘는 자본을 소유하고 자본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애잖아. 얘는 노동을 소유했잖아. 근데 뭘 소유하고 싶어? 자본을 소유하고 싶단 말이야. 둘 다가 자본을 소유하려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얘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자본을 갖고 있는 노동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보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자본주의적 구조를 보는 건 거죠. 그리고 이 구조들을 보고 나서 그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는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육자야. 교육자는 이제 혁명가지. 혁명가 입장에서 뭐를 고치고 싶은 건 거예요. 얘를 쳐부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진 이 체제와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보고 싶은 건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면 그런 혁명적 실천의 과정들 속에서 배운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B에게 배운다든가 A에게 배운다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인간이 누구냐 하면 인간은 관계가 실천에서 끊임없이 규정되어지는 존재다. 혁명적 실천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실천인 건 거고 그 실천의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배운다는 건 거예요. 그게 레디칼리스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레디칼리스트들이 뭐 레디칼에 대한 전제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을 레디칼로 보게 되면 근본적인 걸 질문하는 건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은 자유주의자도 근본적으로 다 질문을 하니까 아무튼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3번 태제가 그렇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제가 4번, 5번, 6번은 6번서부터 11번은 대강 요런 내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설명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프린트를 해왔는데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11번 봅시다. 11번. 11번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는. 관념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하는 관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역을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석을 해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있고 이데아가 있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저 이데아에 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데카르트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그 이후에 근대 철학자들이 막 이걸 하는 것이 해석이야. 여기서의 해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앉아가지고 탁상머리에서 있는 그런 해석의 의미가 아니라 이 틀 안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행동하려고 했다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변혁시키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인식론적인 구조라든가 그 구조들의 대상적 실천으로서의 이런 얘기를 여기 변혁인 건 거예요. 그걸 변혁시켜야 된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탁상머리에 있지 말고 오늘처럼 이런 데만 있지 말고 나와서 거리에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되죠? 그래서 그 맥락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건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저기 마르크스를 보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뭐가 흘러야 돼요? 이 총체적인 관계가 역사적으로 다 달라져. 역사적으로 이 시대와 자본주의 시대와 이 시대와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때 이 사람은 뭐가 관심이 제일 많겠어? 관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관계 중에서 특히 무슨 관계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빵의 관계, 생산 관계.
그럼 생산관계는 결론적으로 뭐래 빵을 만들고 분배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쭉 쓰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유물론인 건 거예요. 아까 그 개인의 관념이나 이런 걸 갖고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관념의 자기 실현의 과정인 거, 그 실현은 구체적인 국가나 제도로 나타났다. 이게 해결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관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겔의 변증법을 나는 거꾸로, 해겔은 거꾸로 지금 보고 있다. 관념으로부터 세상을 만들려고 보고 있는데 나는 이 관계들이 뭘 만든 건가요? 관념을 만들면서 쭉 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해겔에게서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절대정신이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관념의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역사적 유물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물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집을 살려고 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래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이에르바흐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들이 서 있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관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관계의 변형을 통해 갖고 새로운 관념들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주체가 만들어지니까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주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는 나이다 그랬는데 나는 나인 줄 알면서도 내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그런 건가요. 나는 끊임없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주장이었거든. 나는 누굴까? 나는 진리를 체험하려고 끊임없이 인식론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는 존재 이렇게 봤는데 그 나는 그런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가 아니라 나는 관계다 이렇게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의 나인 건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건 거지. 그 관계 속에서의 나는 이제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인 나를 규정한다.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특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그래서 특정하게가 중요한 건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존재가 특정하게 존재하는 거지. 자본주의에서 특정하게 존재하는 거하고 봉건주의에서 특정하게 존재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지터라는 영화에서 중세 봉건주의에서 존재했던 사람이 자본주의여갖고 중세 봉건주의처럼 존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존재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아무리 주장을 해도. 무슨 얘기죠? 이렇게 중세 봉건주의에서 날아온 그 귀족이 성주가 존재가 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특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이 특정한 존재에서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 대강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역사는 그런 점에서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알티세 같은 사람은 역사는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 근대 철학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죠. 진리를 향해서. 근데 이 관계가 속에서의 나는 역사라는 것을 봤더니 이제 그렇더라.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목적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적론하고 이 사람은 경향성을 얘기해요. 목적론하고 경향성의 차이는 뭐냐면 관계가 어떤 특정한 관계가 특정한 그 결과로 가고 있는 게 경향성이에요. 근데 목적론은 뭐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저기 있지. 그래서 저것을 내가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가는 거지. 후퇴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뒤로도 가고 그러면서 저기를 가는 게 목적론인 건가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나는 목적론자가 아니다. 근데 마치 사회주의라는 경향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설정해 버린 건 거지. 그래서 기독교적인 종말론과 비슷해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자, 제가 시간은 좀 없지만 이게 실존주의 사르트르 얘기를 이렇게 사르트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태제를 통해서 인간은 뭐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 그러면 그런 선언이 사르트르에게는 어땠을까? 사르트르는
마르크스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뭐 이런 질문인 건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사르트르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면 사르트르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가? 근데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도 겪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겪었지. 자, 이제 제가 여기 간단히 해볼게요. 실존주의의 근본적인 질문. 실존주의의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까지 철학은 사람이나 사물의 형태에 관해서 질문한 건가요? 본질은 뭘까? 어떤 존재일까? 그 존재론과 우리는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론, 이런 문제를 질문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석하영 선생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빵을 향해서 살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향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고민인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체성인가, 이런 질문들이 근대 철학이었다면 실존주의는 내가 그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인데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건 거예요.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인간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만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의 왕국에서 그 기린이 애를 딱 낳았을 때 사자가 와갖고 엄마를 내쫓고 여러 명이 나와서 기린의 사자를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때 사자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존재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자 봤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게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다는 의미는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 실존주의. 그래서 존재를 알려면 먼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 마르크스랑 어느 점에서 비슷하고 어느 점에서 다를 것 같아요. 별로 같은 점이 안 발견되지 않지 않아? 제가 지금 오늘 어떤 형태든 간에 마르크스의 실천으로서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 사르트라고 어떻게 좀 붙여보려고 지금 이제 노력 중인 게 다 이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사르트르의 얘기는 인간이라는 것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의 하나가 자유라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형벌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간이 잃은 것은, 얻은 것은 자유고 잃은 것은 이 토지 같은 걸 잃은 거예요. 중세 봉건제 때 토지 같은 걸 잃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너가 이제는 자유민이야 하고 자유를 얻은 건 거지. 근데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굶어 죽을 자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트르는 그런 의미의 자유는 아니거든. 그럼 어떤 의미의 자유냐? 자유는 내가 사회에 딱 태어났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도 모르는 채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온 자유라는 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던져졌는데 지금과 같은 시국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의 자유는 뭐예요? 태극기로 가는 게 자유예요? 아니면 거기 저항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나는 태극기 탄핵하는 것을 나의 자유라고 느끼고 왜 광장에 안 나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친구가 저쪽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내던져졌는데 내던져진 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떤 것이 진짜 자유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존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라는 형벌이다.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관을 아는 게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진 존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면서 불안 속에서 올바른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지 모르면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상태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가 내가 결정하면 되게 좋은데 뭐랄까 이 자유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것이 결정돼 그것이 나한테 좋은지 어떤지 모른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선택을 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냥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이 전쟁건 거예요. 전쟁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 자유라는 저주를 받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인 건가요. 자, 그래서 그 주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은 존재는 어떤 진리를 실현하는 존재, 생각하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이성을 갖는 내가 돼야지 내가 존재하는 거잖아.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라 하면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고 나서 아까 그 콜라병으로 치면 내가 존재하고 나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내 본질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 본질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 사르트르의 주장은 내 본질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드린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 주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대표로 네. 내가 대표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한결 그 논지가 일관된다. 비록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그 어떤 개념에 따라서 정의되기 이전의 존재가 적어도 하나 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먼저 실존하고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며 세계 안에 불쑥 나타나 나중에 정의되는 것, 인간이 정의되는 것을 뜻한다. 실존주의가 생각하는 인간이 정의 불가능한 것은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중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이 되며 인간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본성을 생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 바라는 바인 것이고 실존한 뒤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실존으로의 비약 뒤에 스스로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상이 실존주의의 제1원리이다. 이것이 또한 주체성이며 바로 이와 같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제1원리로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돌멩이나 책상보다도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내던지며 미래 안에 스스로를 투기하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 때문이다. 인간은 이끼나 부식물, 꽃 양배추가 아니라 먼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투기, 곧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명료한 신의 뜻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를 향해 스스로 이렇게 되고자 투기해야 한다. 스스로 이렇게 되려고 의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의지라고 말하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며 이것은 우리 대부분에게 스스로 행위한 것 뒤에 오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당파에 들어가 책을 쓰고 결혼할 것을 결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른바 자신의 의지보다도 한결 근원적인 한층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발로이다. 하지만 과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실존주의의 처음 절차는 정하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실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이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갖는다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의 개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주체주의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논쟁의 적수는 이 두 가지 뜻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 주체주의란 한편으로는 객체 하나하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번째 의미야말로 실존주의가 갖는 깊은 뜻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각자는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선택하는 것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인간을 만듦으로써 인간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인간 모습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이것저것 무언가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 자체의 가치를 아울러 긍정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악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르는 것은 언제나 선이며 우리에게 선이면서도 만인에게 선이 아닌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진정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체를 만들면서 실존하기를 바란다면 이 형체는 모든 사람과 우리 시대 전반을 위해 유효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 우리의 책임은 전 인류에 안가지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 주시면 그리고 이게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해서 그 밑에까지 쭉 보면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 역사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인간은 이교적인 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쭉 이제 그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이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행위, 이게 이제 투기죠. 아까 얘기했던 투기 또는 기투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계적인 건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 모든 투기는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 보편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투기라는 것은 사실 시대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뭐 이러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가제해서 안가주망이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사람이 얘기하는 실존주의인데 요 사람은 이제 그 존재와 뭐에 보게 되면 인간은 대자 존재와 직자 존재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자 존재는 뭐냐면 세계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건가요? Being for itself라고 해서 세계 내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데 직자 존재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세계 내 존재로 보지 않고 자 그런데 이 인간은 아까 우리가 논문할 때 뭐라 했냐면 오늘과 나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안이 있게 되고 또 현재 안이 있는 것으로 있게 된다. 이런 말이고 존재가 뭐예요? 현재 있는 것으로 안이 있게 되고 또 현재 안이 있는 것으로 있게 된다. 이게 뭔 얘기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아까 석환 선생님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현재와는 다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실존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의 나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나가를 이제 꿈꾸는 건 거지.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랬었을 때 이 사르트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 무슨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사르트르는. 이 사람은 자신이 마르크시스트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인가의 일원이었는데 당원이었는데 이런 실존주의를 얘기하면서 당신은 마르크스주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막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실존주의가. 저도 아까도 우리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실존주의 하면은 저도 안 했거든요. 이건 주관적인 관념론이고 지금 이제 본 것처럼 나를 내가 던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 근데 안 했는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르트를 좀 읽어보면서 이거 좀 마르크스랑 만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가지고. 누구의 설정을 두지 않은 개인에게
관계성을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마르크스가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이게 개인의 무슨 나는 던져진 존재고 내가 내 자신을 던지느냐 안 던지냐의 문제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보자 이런 얘기가 되게 이 뭐라 그럴까 한가한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건 거예요. 계급 투쟁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비판들을 막 받으니까 악시용이라는 당시에 공산당 기간지에다가 나를 좀 오해하지 마라. 나도 사실 막시스트다. 이렇게 쓴 글이 고다음 글인 건 거예요. 고다음 글의 그 두 번째 제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제목이 비판에 답한다 그거죠. 비판에 대답한다. 실존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쓴 글이 고다음 글인 건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는 아까 그 얘기를 한번 반복한 거 그 다음 패러그램에 그 실존주의란 가운데쯤에 실존주의란 마르크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관과는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라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만들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마르크스라면 이 사람의 이런 글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라면 본인이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고 했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투기를 통해 가지고 지향성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라, 만들면서 스스로를 만들고 스스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마르크스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건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 포이에르바에 관한 태제를 보게 되면 요 말이 마르크스가 있었다라면 요 말을 맞아 이랬을 것 같아? 아니면 비판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질문인 건가요? 네? 일정 정도는 좋아했을 것 같은 적성론이 아니라 경향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방향만 있을 뿐이지 뭐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일단은 마르크스는 추상적인 인간을 다 거부해요. 추상적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던져진 존재고 그 던져진 존재는 불안 속에 있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게 딱 관계로 보니까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르크스에게선 던져는 졌지만 나는 던져져 나서 딱 봤더니 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던져진 건 거야. 나는 프롤레타리아트로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던져졌었을 때 개인으로 던져진 건 같지만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순간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의 이 얘기가 던져져서 인간은 그 관계를 바꿔나가고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추상적인 개인으로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그 던져진 존재가 투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르크스가 왔었을 때는 맞아 그 얘기는 맞는데 전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전제를 더 나아가게 되면 늘 관계 속에서 그 개인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사람은 추상적인 인간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포이에르바를 비판할 때 유적 존재, 인간이라는 유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해진 특징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비판하거든요. 이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대로 마르크스에서 찾을 수 있는 인간관과는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만약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만들면서 인류라고 하는 종 전체의 책임을 떠맡는다면, 그러니까 떠맡는 것이라면 만약에 선언적으로 주어진 가치나 윤리가 없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의지할 점이나 지침도 없이 모든 것을 왜 혼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행동의 측면에서 어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세계의 의미와 우주에서의 인간 위치를 포함한다. 그 하나하나에
의해서 설령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전 우주적 가치의 서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우주적 책임을 앞에 두고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아무튼 좀 그런 얘기로 가요.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패러그라. 실존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비난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이 자유를 필요로 한다. 계급투쟁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것에 나도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계급투쟁이 자유의 평면 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는 사회의 배반자 취급을 받고 있던, 그렇죠,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인간이 자신의 쇠사슬을 털어버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가 실업자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실업자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곧바로 돈이 많고 편안한 부르주아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체념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발하든가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인 것이다. 물론 그는 가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가난과 싸우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가난이 인간의 숙명임을 거부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딱 태어났는데 내 노동자 계급이야. 그런데 나는 노동자 계급으로 나를 자각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노동해방 투쟁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냥 난 여행 갈래.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나는 결혼을 잘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계급투쟁이라는 것이 내가 계급투쟁의 전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누가 결정한다는 건가요? 내가 결정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있다. 그러면 프레이리 같은 사람은 이 피억압자가 이 억압자와의 관계를 알고 이 억압자의 관계가 이 억압자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비굴해서 또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체제가 나한테 가져온 것들이 이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이 피억압자가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이 양반은 그것조차도 뭐라는 건가요? 자유라는 건가요? 자유라는 거지. 이제 그것이 이제 이 프레이리가 마르크스주의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있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건가요? 왜냐하면 자기는 던져진 존재고 던져진 존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건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안함과 동시에 대단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실존성을 갖는다는 걸 선택을 하고 자유를 갖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에 대한 얘기를 근대 철학이 했던 것에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급진적인 얘기들을 이제 한 건 거예요. 했는데 마르크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레이리 있잖아요. 프레이리.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프레이리가 가지고 온 전통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마르크스를 나에게 데려다 줬다. 그리스도가 마르크스를 나에게 데려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마르크스를 데려다 줬을 때 그 실존적인 얘기들을 주로 사르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이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르크스의 이런 인간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실천을 통해서 뭐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개인 인간으로 가게 되면 실존주의처럼 끊임없이 투기하는 개인으로서의 이 얘기를 가져오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르크스 없는, 그러니까 이 선언 없는, 포에르 바하에 관한 선언 없는 사르트르, 그 다음에 사르트르 없는 마르크스의 선언이 뭔가 좀 뭔가 좀
빈 것 같지 않냐 이런 게 질문인 건 거예요. 마르크스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뭐가 잘 안 보여요? 아까 그 개인의 이런 것들이 안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개인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르크스의 저런 것들이 이제 안 들여다 보이는데, 이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취약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마르크스에 열광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실존주의에 열광을 할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각각 그 인간을 C줄로 날줄로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보완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선언문으로 본 인간과 시민에 관한 성찰인데, 인간에 대해서 근대 철학에 생각했던 인간과 마르크스나 실존주의가 생각한 인간이 이제 다르거든요. 그럼 그 인간이 자기가 그런 인간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런 인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간으로 뭐 어떤 권리를 요구해야 되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지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 구성물이 시민이거든. 그래서 그 시민일 때 이 강은, 두 번째 강의는 그 시민을 부르주아지로 상정한 선언이거든요, 이게. 이 강이. 그리고 그런 이 강의 이론을 만들어 그 이론을 실현한 게 CAS의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얘기했던 것부터 지금 오늘 저 얘기한 거에서 끝까지 이제 쭉 내려가는 것이 저희 강좌의 목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첫 강은 뭐 그런 인간을 근대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던지면서도, 그리고 근대 철학을 뛰어넘으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그 근대 철학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인간에게 놓쳤던 어떤 날줄 같은 거를 사르트르에게서 이제 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사람을 한데 묶어갖고 처음에 한번 들여다보는 거였다. 이런 생각인데, 아까 제가 토론하는 걸 보니까 실존주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원하는 그런 좋은 그 한국의 민주주의의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강의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선동은 쉬운데 민주주의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중물과 같은 이런 토론들이 도처있으면 민주주의는 쉽고 선동은 어렵다, 이런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